1990년대 후반, 지금처럼 대규모 관광지가 조성되기 전에 제주도는 아직 조용하고 한적했습니다. 작은 민박집과 소박한 식당들이 골목마다 자리했고, 여행자들은 소문난 명소보다 현지인들이 권해주는 오름이나 숲길을 더 선호하곤 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26살 여성, 이름은 현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잠시 휴가를 얻어 홀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평소 사진 찍기를 즐겼고, 사람 많은 곳보다는 자연 속에 혼자 서 있는 순간을 좋아했습니다. 가벼운 일정이었지만 이번 여행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조용한 오름 하나를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묵고 있던 민박집 주인에게 현숙 씨는 가까우면서도 풍경이 좋은 오름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인은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오름을 추천했습니다. 그곳은 해발 300m 남짓한 낮은 봉우리로 등산로가 단 하나뿐이어서 길을 잃을 위험도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은 30분이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 산책 같은 코스였습니다. 그날 아침, 현숙 씨는 작은 배낭에 카메라와 필름, 물 한 병, 얇은 겉옷을 챙겼습니다. 지갑과 여권은 민박집 금고에 두고 나왔습니다. 점심때쯤이면 돌아오겠다는 말이 그녀가 남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오름 입구에서 몇몇 등산객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밝게 인사하며 올라가는 모습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등산로는 울창한 숲으로 이어졌고 여름 특유의 습기와 벌레 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분명했고 한쪽으로만 오르면 누구나 정상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30여 분 뒤 정상 부근에서도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카메라를 목에 건 현숙 씨가 풍경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있던 다른 관광객이 찍은 사진에도 멀리 현숙 씨의 모습이 작게 포착돼 있었습니다. 그녀의 카메라 속에도 정상 풍경과 웃는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상에서의 그녀는 평범했습니다. 땀을 닦으며 억새밭을 배경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날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무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해가 머리 위로 올라가고 사람들은 하나둘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현숙 씨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등산로는 오직 한 줄기, 빠져나갈 옆길도 없었지만 그녀는 다시 입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상에서의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름 정상에서 풍경을 즐기던 등산객들이 하나둘 내려가는 동안 현숙 씨의 뒷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입구에서 기다리던 민박집 주인은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등산로는 단순했습니다.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하나였고 내려오는 길도 같았습니다. 우회로나 샛길은 없었으며 숲을 가로질러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숙 씨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산한 등산객들 중 누구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상에선 분명히 함께 있었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중간 지점에서 그녀와 스쳤다는 증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향했는지, 언제 자취를 감췄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오후가 지나고 해가 기울자 민박집 주인은 불안해졌습니다. 현숙 씨가 돌아오지 않자 입구 주변을 돌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숲길 끝에는 여전히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결국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관광객 한 명이 오름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랜턴을 든 구조대원들이 줄지어 오름을 오르기 시작했고 정상까지 구석구석 살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방도, 카메라도, 신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라졌다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색은 더 큰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방 인력과 경찰견까지 투입되어 오름 일대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하지만 발자국이나 떨어진 물건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올랐다는 사실만 확실할 뿐 이후의 발걸음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등산객들이 남긴 사진만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사건 당일 정상에서 찍은 풍경 속에는 멀리 작게 현숙 씨가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억새밭을 바라보고 있었고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이상한 기운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이후로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수색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랜턴 불빛이 숲길 곳곳을 비추었지만 그 어디에도 현숙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름은 규모가 크지 않았고
등산로도 단순했기에 경찰은 곧 단순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미끄러져 수 아래로 떨어졌거나 길을 잃고 다른 방향으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색은 곧 이상한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등산로 주변에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진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낙엽이 깔린 경사면에도 풀숲 사이에도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이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려갔다면 반드시 남아야 할 흔적이 말끔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경찰은 수십 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까지 합세해 오름의 능선과 숲자락을 훑었습니다. 심지어 주변 밭과 농가까지 수색했지만 어디에도 단서는 없었습니다. 심장 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가 투입되기도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견 2마리가 현숙 씨의 냄새를 쫓아올랐습니다. 개들은 정상까지 빠르게 움직였고 분화구 주변까지 냄새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점에서 발걸음을 멈추고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냄새가 그곳에서 갑자기 끊긴 것처럼 개들은 같은 자리만 맴돌며 짖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실족 사고에 대비해 분화구와 주변 절벽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그러나 추락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몸을 기댔다거나 손을 댄 자국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벌써 불길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름이 삼켰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속설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혼자 오르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그저 옛말이라 여겼지만 사건 이후 그 말은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사흘째가 되자 수색은 오름 밖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변 농로, 밭, 심지어 마을 외곽까지도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소지품 하나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방도, 카메라도, 신발도, 심지어 그녀가 챙겨간 물 한 병조차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정상에서 함께 있던 등산객들의 사진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그날 웃고 있었고 분화구를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 발걸음이 어디로 이어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현숙 씨가 사라진 지 닷새째 되던 날, 공식 수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오름을 오르내리는 동안 마을 주민들은 다른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설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 오름은 해가 지면 혼자 올라가선 안 되는 곳이야.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해가 기울면 정상에서 길이 달라진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길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길이 열려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몇십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관광객이 아닌 동네 아이가 해칠 무렵에 오름을 올랐는데 다음 날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이틀 뒤 오름 아래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이는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지만 숲에서 어떻게 밤을 지새웠는지 묻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이 바뀌었다고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도 주민들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현숙 씨가 정상에서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길로 들어가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눈빛에는 확신에 가까운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술에 취해 귀가하던 한 주민이 기묘한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밤늦게 마을 입구에서 낯선 여인의 뒷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긴 셔츠 차림의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분명 실종된 현숙 씨와 닮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뒷모습은 숲 쪽으로 향했지만 따라가 보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또 다른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숲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 웃음 같기도 하고 여성의 목소리 같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사건이 벌어진 직후라 사람들은 그 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전설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름은 사람을 부른다. 혼자 오르면 돌아오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현숙 씨도 그 부름을 따라간 게 아닐까. 현숙 씨가 사라진 뒤 사건은 단순한 지역 실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 경찰은 수색을 이어갔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자 언론의 보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오름에서 사라진 여성 관광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곧 전국으로 소식이 퍼졌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건을 취재하겠다며 기자들이 몰려왔고 탐험가와 연구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름은 평범한 관광지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를 품은 장소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한 기자는 현장을 직접 걸었습니다. 그는 정상까지 올라가면서 수첩에 길의 특징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등산로는 단순하다. 길을 잃을 수 없다. 그러나 정상에 서면 방향 감각이 이상하다. 분화구 둘레가 둥글게 열려 있어 어느 쪽이 입구였는지 순간적으로 혼동된다. 기자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길은 하나지만 정상에서는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실종의 단서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지형학적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제주 오름은 오래된 화산 지형으로 곳곳에 작은 함몰지나 숨은 통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폐쇄된 용암 동굴이 무너져 내려가면 그 안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자국이나 무너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명은 합리적이었지만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탐험가들은 오름에 직접 들어가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정상 부근에서 나침반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방향이 정확히 북쪽을 가리키지 않았고 바늘이 몇 도씩 움직였습니다. 탐험가들은 이를 지하 암석층의 자기장 탓으로 설명했지만 동시에 사람이 방향 감각을 잃기 쉬운 지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외부인의 시각은 사건을 풀 실마리를 주는 듯 보였지만 결국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형학도, 탐험가도, 기자도 누구도 현숙 씨가 사라진 순간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정상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이후 어디로 향했는지, 발걸음이 어떻게 끊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인터넷 게시판과 잡지에는 다양한 추측이 떠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유괴나 범죄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전설 속 이야기처럼 다른 길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인들의 시선은 오히려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은 명확해지기는커녕 더 많은 가능성과 더 많은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현숙 씨가 사라진 지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공식 수색은 점점 줄어들었고 언론의 관심도 차츰 사라졌습니다. 사건은 미제 사건의 한 줄로 정리되어 갔지만 가족과 일부 주민들에게는 끝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매달 제주를 찾았습니다. 민박집 주인과 함께 오름 입구의 향을 피우고 정상까지 올라가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숲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을 사람들은 작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주민은 숲속 억새밭에서 낡은 손수건 하나를 주었습니다. 흙에 젖어 있었지만 구석에 작게 새겨진 이니셜은 분명히 현숙 씨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전달되었지만 사건과의 직접적 연결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손수건이 사건 당일 그녀가 가지고 있던 물건인지 아니면 우연히 흘린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주민은 밤에 오름 근처를 지나던 중 기묘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풀숲 사이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거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랜턴 같기도 하고 카메라 플래시 같기도 했습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을 때 불빛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눌린 풀밭뿐이었습니다. 몇 달 뒤 현숙 씨의 친구들이 사건 현장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정상에 서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찍은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한 친구는 작은 낙서를 발견했습니다. 바위 틈에 연필 같은 도구로 긁어쓴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선명하지 않았지만 사람 이름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언제 새긴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현숙 씨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공식 단서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라기보다는 우연히 발견된 낙서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손수건, 불빛, 바위의 낙서, 그 어떤 것도 그녀를 되찾게 하지는 못했지만 동시에 사건이 단순한 실종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사건 발생 반년이 지났습니다. 오름은 다시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잊어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사건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 숲은 아직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
사건 발생 반년이 지나자 제주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단순 실종으로 정리되었고 사건은 미제라는 꼬리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인력과 장비는 더 이상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현숙 씨의 부모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수차례 내려왔습니다. 민박집 주인과 함께 오름 입구를 찾아가 향을 피우고 정상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늘 허무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은 잊혀지는 듯 보였지만 가족의 절망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자비를 들여 사설 수색 인력을 불러들였습니다. 등산 동호회와 구조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뢰해 오름을 다시 수색하게 했습니다. 능선과 숲길, 심지어 주변 농가와 마을까지 발품을 팔며 찾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방, 신발, 카메라 사건의 실마리가 될 만한 물건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못한 가족은 전국 곳곳에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사진 속 미소 짓는 현숙 씨의 얼굴과 함께 제주 여행 중 실종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는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대학가에 붙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방송사에도 제보했습니다. 일부 시사 프로그램에서 사건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등산로는 단순했다. 길을 잃을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런데 그녀는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 방송은 이 질문을 던지며 시청자들에게 사건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방송 이후에도 뚜렷한 제보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 사고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가족은 여전히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등산로가 단순했음에도 불구하고 흔적 하나 남지 않은 점, 물건까지 모조리 사라진 점은 단순 실족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족의 싸움은 고독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경찰도 더 이상 도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은 사라진 흔적을 쫓는 대신 그녀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집에는 여전히 현숙 씨의 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행을 준비하며 메모한 수첩이 놓여 있었고 가구와 옷까지도 정리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부모는 방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경찰 기록 속에서는 정지되었지만 가족의 기억 속에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전개가 다가오게 됩니다. 현숙 씨 실종 사건이 장기화되자 경찰은 단순한 인적 수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발생 수개월 뒤 조사팀은 다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형적 요인, 즉 오름의 특성이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주도의 오름은 대부분 오래전 화산 활동으로 생긴 기생 화산체입니다. 작고 낮은 산처럼 보이지만 내부 구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분화구가 움푹 꺼져 있거나 바닥에 구멍이 뚫려 지하 용암 동굴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오름에서는 작은 구멍이나 바람길이 발견되었고 주민들은 이를 숨구멍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사팀은 혹시 현숙 씨가 그런 지형적 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실족이나 발 디딤 실수로 좁은 틈에 빠졌다면 외부에서는 흔적이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조사한 결과 등산로 주변에는 사람이 빠질 만한 큰 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억새밭 사이에 작은 균열은 있었지만 성인 여성 한 명이 사라질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집안의 함몰이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이후 오름 지형 일부가 갑자기 꺼지며 구덩이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날씨는 맑았고 땅이 무너졌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도 무너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 조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탐사 장비가 투입되어 나침반과 자기장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정상 부근 일부 지점에서 나침반이 흔들리며 방향이 어긋나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하 암석의 성분 때문으로 보였지만 탐방객이 방향 감각을 잃기에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현숙 씨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고 숲으로 들어갔다면 등산로와 멀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만약 숲으로 잘못 들어갔다면 발자국이나 물건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가 정상에서 그대로 끊긴 것처럼
이후의 발걸음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조사팀 내부 보고서에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등산로 구조 단순, 실족 가출 가능성 낮음, 정상 이후 행적 불명. 공식 보고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당시 경찰 내부에서도 사건이 단순 실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분석을 해도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연지형이 원인일 수도, 우연한 사고일 수도, 혹은 알 수 없는 다른 이유일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과학적 접근 역시 뚜렷한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길이 단순한데도 사람이 사라졌다는 의문만 남긴 채 다시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이 멈춰있던 사건은 뜻밖의 발견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현숙 씨가 오름에서 사라진 지 꼭 1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사건은 이미 언론에서도 자취를 감췄고 사람들 입에서도 점차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경로로 새로운 단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인터넷 중고거래 게시판에 낡은 카메라 한 대가 올라온 것입니다. 기종은 1990년대 젊은 여행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던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판매 글은 단순했습니다. 작동은 잘 안 되지만 필요한 분 가져가세요. 눈에 띄는 점은 사진 속 카메라의 세월이었습니다. 먼지와 흙이 그대로 묻어 있었고 오래 방치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사건을 취재하던 한 기자가 이 글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카메라는 현숙 씨가 실종 당일 들고 나간 것과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판매자는 폐가를 정리하다가 주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폐가는 오름에서 멀지 않은 외진 마을의 빈집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카메라를 확보했습니다. 외관은 낡아 있었지만 내부에는 필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필름은 습기에 약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현상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상된 사진 속 첫 장면들은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오름 정상에서 찍힌 하늘, 억새밭, 그리고 환하게 웃는 현숙 씨의 모습. 사건 당일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진은 분명 사건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름의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사진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숲속 어딘가에서 찍힌 장면들이었는데 등산로와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나무가 뒤엉켜 있었고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어둑한 숲속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현숙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장, 가장 섬뜩한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낯선 여성이었고 얼굴의 절반은 하얀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눈만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는데 사진을 보는 이들 모두 같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카메라를 알고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경찰은 사진이 어떻게 찍힌 것인지 조사했습니다. 누가 셔터를 눌렀는지, 왜 숲속 다른 장소가 촬영되었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 기묘한 점은 사진 속 배경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진에 잡힌 숲의 구성을 분석했지만 오름 주변 어디에서도 동일한 풍경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지도에 없는 또 다른 숲처럼 보였습니다. 카메라의 출처 역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판매자는 단순히 폐가에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고 주인이 떠난 뒤로 방치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어떻게 그곳까지 흘러들어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발견은 사건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사건은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오름에 또 다른 길이 있는 건가? 마스크를 쓴 여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현숙 씨는 그날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필름 현상 결과가 공개되자 경찰 내부와 언론은 술렁였습니다. 사진 속 앞부분은 예상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맑은 하늘, 억새밭, 그리고 미소 짓는 현숙 씨의 모습. 그날 정상에서 사람들이 기억한 마지막 장면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진의 후반부에는 오름 정상이나 등산로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잡혀 있었습니다.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숲속, 뒤엉킨 나무와 희미한 안개. 사진 전문가들이 확인했지만 촬영 지점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름 주변 어디에서도 동일한 풍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연속된 몇 장은 더욱 섬뜩했습니다. 흰 마스크를 쓴 여성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초점은 흐렸지만 시선은 분명했습니다.
사진을 본 경찰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찍힌 사진이다.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현숙 씨가 직접 찍은 것이라면 그녀는 촬영 당시 누군가와 마주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협조적인 만남이었는지 아니면 위협적인 순간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더 큰 의문은 이 카메라가 어떻게 발견되었는가였습니다. 판매자는 폐가에서 우연히 주웠다고 말했지만 카메라가 그곳까지 흘러든 경위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폐가는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수색 당시에는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던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사건 이후 그곳에 놓아둔 것일까요? 카메라가 남긴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숙 씨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고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진전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또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도에 없는 숲, 사라진 사람, 그리고 마스크를 쓴 정체불명의 인물. 카메라가 보여준 것은 사건의 답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제주 사람들은 그 오름을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해가 기울 무렵 혼자 오르는 일은 꺼립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조용히 사라지는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별명은 여전히 살아있는 전설처럼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경기도 화성 일대는 이미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들녘은 고요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인근 농촌 마을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낮 동안 집안일을 돕고 장을 보러 갔다가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뒤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처음에는 늦어지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가족은 불안에 떨며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손전등을 든 사람들이 모여 들판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들판 한쪽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종된 여성의 시신이 풀숲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고 손과 발에는 묶였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범행 현장은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이웃들은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경사들은 서둘러 현장을 통제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깔린 농촌 들판은 수사에 불리했습니다. 발자국은 흙바닥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차량이나 인적 왕래로 쉽게 지워졌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닮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혼자 귀가하던 여성이었고 외진 장소에서 변을 당했으며 결박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화성 일대에서는 유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곧바로 또다시 그 사건과 같은 범인의 소행이 아닐까라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이 내리면 집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혼자 외출하는 것을 꺼렸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도 부모가 함께 걸어가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순찰차가 마을을 오가며 경광등을 켜고 다녔지만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은 즉각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또다시 발생한 의문의 살인, 신문에는 굵은 활자가 실렸습니다. 방송에서는 사건 현장을 스쳐 지나가며 설명하는 리포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소식을 접하며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곧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형사들은 이번 사건 역시 연쇄살인의 일부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대, 범행 수법, 발견 장소가 모두 유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형사들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기존 사건들과 다른 흔적이 남아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전 사건과 달리 작은 단서들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동일범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두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그렇게 혼란 속에서 열렸습니다. 피해자는 평범한 여성이었고 그날 역시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귀가하던 길,
단 몇 분 사이에 그녀의 삶은 끊겼습니다.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차가운 기록 속에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한 건의 살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연쇄살인에 대한 공포가 만연하던 시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번 사건을 그 그림자와 연결지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동해범의 소행인지 아니면 또 다른 범인의 등장인지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들판에서 발견된 시신은 그렇게 새로운 미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980년대 후반, 경기도 화성은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낮에는 논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보였고, 저녁이면 읍내 시장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워야 할 일상은 어느 날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여성 대상 범죄는 주민들의 마음을 옥죄었습니다. 들판을 가로지르는 좁은 길, 외진 농로, 마을과 마을 사이를 잇는 어두운 도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 길 모퉁이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의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켜진 불빛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여성들은 해가 지기 전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외출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꼭 필요하다면 가족이 동행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잔소리처럼 말했습니다. 어두워지면 절대 밖에 나가지 마라. 경찰의 순찰은 강화되었습니다.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마을 골목을 돌 때면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그 불빛을 바라보며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불빛은 안심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상기시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주민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론 보도는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신문은 경기도 화성 일대 또다시 여성 희생자 발생이라는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사건 현장을 모자이크 처리한 화면과 함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리포터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는 밤길 조심이라는 말을 덧붙였고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 생활 지침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소문은 마을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범인이 특정한 옷차림의 여성을 노린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들판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과 거짓이 뒤섞인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웃끼리조차 서로에게 불안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범인일지도 모른다. 작은 마을 안에서조차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밤늦게 외출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당부했습니다. 여학생들은 서로 집에 가는 길을 맞춰 함께 이동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조금 돌아가더라도 혼자 걷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저녁마다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딸이 귀가하지 않으면 불안이 몰려왔고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부모는 밖으로 뛰쳐나가 딸을 찾았습니다. 경찰에 연락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요. 신고는 늘어났지만 대부분은 단순 지각이나 연락 지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프닝조차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공포에 익숙해지는 듯했지만 그 익숙함은 무감각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어차피 경찰도 못 잡잖아.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서로 이렇게 말하며 불안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누구도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근에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피해자는 여성, 장소는 외진 길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경찰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같은 범인일까? 아니면 다른 사건일까? 질문은 반복되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성 일대는 이제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불빛은 켜졌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공기는 결국 다음 사건의 전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피해자가 발견되자 경찰은 즉시 기존의 사건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두꺼운 파일을 펼쳐들고 이전 피해자들의 사진과 보고서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흔적, 피해자의 연령, 행적,
그리고 범행 수법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고, 범행 장소는 인적이 드문 들판이나 외진 길목이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오가지만 밤이면 적막이 내려앉는 곳. 경찰은 이런 장소들이 범인의 사냥터가 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결박 흔적도 공통점 중 하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손과 발에는 로프나 천 조각 같은 것으로 묶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옷가지가 이상한 형태로 배열된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화성 연쇄살인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피해자의 행적도 유사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에서 갑자기 끊겼습니다. 시장을 다녀오는 길, 직장에서 퇴근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혹은 친구와 헤어진 뒤 귀가하던 길. 특별할 것 없는 삶의 단편들이었지만 그 순간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던 듯했습니다. 경찰은 우연히 반복되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수사본부는 이 사건들을 연쇄살인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한 수사관은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피해자 연령, 장소, 수법이 기존 사건과 동일하다. 동일범의 가능성이 높다. 그의 주장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여러 정황이 뒷받침하는 판단이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공포는 더 확산되었습니다. 또다시 그놈이 나타난 것 아니냐. 이제는 더 가까운 마을까지 들어온 거다. 사람들은 연쇄살인의 그림자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장터와 학교, 직장에서도 사건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론 역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신문은 굵은 활자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방송에서는 기존 사건들과 새 사건의 유사성을 도표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면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같은 사람이 아닐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몇 가지 흔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냈습니다. 머리카락, 섬유 조각, 발자국. 그러나 당시 과학수사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DNA 분석은 걸음마 단계였고 지문 채취 역시 불완전했습니다. 증거들은 수사 기록에 보관되었지만 그것만으로 범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관들은 이번 사건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공통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연령대, 외진 장소, 결박 흔적, 옷가지 배열. 이 모든 것이 화성 연쇄살인과 겹쳐 있었습니다. 경찰은 점점 확신을 굳혀갔습니다. 이건 같은 범인의 소행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다른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통점은 사건을 하나로 묶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수사를 오도할 위험한 덫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동일범 가능성과 별개의 사건 가능성, 두 갈래의 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은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본부가 공통점을 근거로 동일범 가능성을 논의하던 그 무렵, 일부 형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닮은 점이 아니라 어긋난 부분이었습니다. 첫째, 범행 수법의 세부가 달랐습니다. 기존 화성 연쇄살인 사건들은 대부분 일정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옷이 특정한 방식으로 벗겨져 있었고 결박에 사용된 수단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결박 흔적이 불완전했고 피해자의 옷도 다른 방식으로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형사들은 이건 흉내낸 것에 가깝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둘째, 범행 장소의 특성이 달랐습니다. 화성 사건들은 대체로 논밭이나 외진 야산에서 발생했지만 이번 사건 현장은 마을과 더 가까웠습니다.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 사람들이 지나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대담한 범행이었지만 동시에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이는 기존 범인의 신중한 행동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피해자의 행적도 어긋나 있었습니다. 연쇄살인의 다른 피해자들이 주로 혼자 귀가하거나 외진 길에서 변을 당했다면 이번 피해자는 낮 시간대에 실종된 뒤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의 행동 반경이 바뀐 것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소행일까? 형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증거 또한 달랐습니다. 이전 사건들은 현장에 거의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범인이 일부러 흔적을 지운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작은 단서가 몇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땅바닥에 남은 신발 자국, 그리고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낯선 섬유 조각.
이 흔적들은 기존 사건들과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경사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패턴은 비슷합니다. 같은 사람이 한 겁니다. 아닙니다. 흔적이 다릅니다. 흉내를 낸 겁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동일범이라 단정하기도, 별개의 사건이라 치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언론은 이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일부 신문은 연쇄살인의 또 다른 사건이라 보도했지만, 다른 매체는 모방범의 등장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연쇄범의 수법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흔적을 남긴 시점에서 이미 다른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주민들 역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만약 또 다른 범인이 있다면 범인은 한 명이 아닌 것 아니냐? 우리 마을 근처에 여러 명의 범죄자가 있는 거냐? 공포는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결국 이 사건을 기존 사건들과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과의 연관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두 갈래의 길 위에서 수사는 분열되었습니다. 결국 이 차이는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범인이 범행 방식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범인이 연쇄살인의 그림자를 이용해 모방한 것인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닮음과 다름 사이에서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물적 증거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희미한 발자국, 정체를 알 수 없는 섬유 조각, 흐트러진 옷가지들. 그것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람들의 눈과 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 길을 지나쳤던 이웃들, 우연히 인근을 스쳐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무언가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가장 먼저 진술을 자청한 이는 밭에서 일하던 농부였습니다. 그는 해가 저물 무렵 시장에서 돌아오는 여성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평소 보던 얼굴 같았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평범하게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녀가 어디로 향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또 다른 증언이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쉬던 노인은 사건 당일 저녁 낯선 사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소. 체격이 건장했고 어두운 점퍼를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소. 뭔가 기다리는 듯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해자와 그 사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같은 시각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며칠 후 택시 기사의 증언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 무렵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에 한 여성이 비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급히 걸음을 재촉하더군요. 혹은 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얼굴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본 여성이 피해자인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치와 시간은 묘하게 겹쳤습니다. 경찰은 이 세 개의 진술을 종합하려 했습니다. 농부는 평범히 귀가하던 피해자를, 노인은 근처의 낯선 사내를, 택시, 기사는 뛰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장면은 하나의 이야기로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담담히 걸어가다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고 또다시 뛰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각 진술에는 허점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 한 명은 검은색 승용차가 논두렁 옆에 서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 안에 누가 있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사건 당일 같은 시각, 낯선 차량이 서 있었다는 사실만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증언들을 지도 위에 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걸었다는 길, 사내가 서 있었다는 지점, 여성이 뛰어가는 장면이 목격된 곳, 그리고 차가 멈춰 있던 위치. 그러나 선을 이어도 사건의 흐름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의 말은 모순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입증하지도 못했습니다. 경사들은 다시 목격자들을 불러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져 있었습니다. 흰 옷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연한 색깔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차가 검은색인지 짙은 파란색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여성이 뛰고 있었다고 했지만 어쩌면 그냥 걸음을 재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은 갈수록 모호해졌습니다. 언론은 이 엇갈린 이야기들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목격자 A, 평범히 귀가. 목격자 B,
수상한 남자, 목격자 씨, 뛰는 여성. 신문 헤드라인은 자극적이었지만 기사의 내용은 오히려 혼란스러웠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은 이 세 가지 증언을 도표로 정리해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스스로 추리해보라는 듯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혹시 우리 마을에 숨어 사는 범인이 있는 건 아닐까? 외지인이 와서 저지른 일이라면 아직 근처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 주민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창문을 닫고 자물쇠를 확인하며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목격자들의 말은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사람들의 마음속 공포를 키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공식 기록에 남겼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조각들은 많았지만 그것을 하나로 이어 붙일 실마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건은 더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사건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벗어나 사람들 사이의 소문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지 며칠 뒤 경찰은 사건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건 파일과 사진들이 줄지어 놓였고 지도에는 빨간 펜으로 표시된 사건 현장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이미 기록된 수많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건을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 형사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일범 여부였습니다. 일부 형사들은 이번 사건을 화성 연쇄살인의 일부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대, 외진 장소, 결박 흔적, 옷이 흐트러진 상태까지 모든 게 일치합니다. 같은 사람의 소행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뭔가 다릅니다. 결박은 엉성했고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같은 사람이라면 왜 갑자기 서투른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사건 현장 사진을 가리키며 반론했습니다. 수사본부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양쪽 모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쪽도 완전히 설득력 있게 사건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동일범으로 단정하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별개의 사건이라 치부하면 닮은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돌아온 보고서는 논쟁을 더 심화시켰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섬유 조각은 흔히 사용되는 작업복 재질이었고 발자국은 270mm 크기의 운동화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화성 사건에서 자주 언급되던 단서와는 달랐습니다. 국과수는 특정인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형사들은 오히려 그 문장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끌어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없으니 여전히 같은 범인일 수 있다라는 의견과 차이가 분명하니 다른 범인이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사팀장은 종이에 사건 번호를 나열하며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패턴이란 게 정말 확실한 것인가? 범인은 의도적으로 방식을 바꾸며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 형사들은 침묵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눈을 감은 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학문적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동일범으로 규정하면 사건은 더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또다시 연쇄살인 발생이라는 언론의 헤드라인은 이미 공포에 떠는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반대로 별개의 사건이라 발표하면 경찰은 모방범까지 등장했다는 비판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경찰의 체면과 신뢰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본부는 애매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쇄 사건과의 관련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일범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 이 문장은 보고서의 문구로 기록되었고 언론 발표에도 그대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곧바로 대중에게는 경찰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인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형사들의 피로는 쌓여갔습니다. 매일 아침 사건 현장을 다시 나가 흔적을 찾았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회의실에 모여 같은 논쟁을 반복했습니다. 같은 범인이다. 아니다. 다른 범인이다. 서로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고 때로는 책상을 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 오면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또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사에 참여했던 한 형사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건을 놓고도 서로 다른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고, 그래서 더 지쳐갔습니다. 이처럼 경찰 내부의 갈등은 사건을 풀어내기는커녕 더 깊은 혼란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곧 마을 사람들과 언론, 그리고 사회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경찰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동일범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라는 애매한 발표를 내놓자 사람들은 그 공백을 스스로의 이야기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길목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술자리에서 끝없이 오갔습니다. 첫 번째로 돌기 시작한 건 외지인 소문이었습니다. 사건이 나기 며칠 전 낯선 남자가 마을 근처를 서성였다고 하더라. 검은 승용차가 몇 번이나 들락거렸다는 걸 봤다더라. 주민들 사이에서는 외부인이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실제로 몇몇 목격자는 낯선 남자를 봤다고 말했지만 그 진술은 불분명했고 경찰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입에서는 그 남자의 모습이 점점 구체적으로 그려졌습니다. 키가 크다, 얼굴이 험상궂다, 심지어 특정 지역 말씨를 썼다는 얘기까지 보태졌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내부자 소문이었습니다. 외부인이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이 틀림없다. 낮에는 평범한 얼굴을 하고 다니지만 밤에는 정체를 숨기고 범행을 저지르는 거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특정인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성격이 괴팍하거나 평소 외톨이처럼 지내던 사람들은 곧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누군가의 일상을 망가뜨렸습니다. 세 번째는 모방범 소문이었습니다. 언론이 화성 연쇄살인을 흉내낸 모방범 가능성을 제기하자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확대했습니다. 연쇄살인범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더라. 누군가 일부러 똑같이 따라한 거래. 이 말은 공포를 배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소문은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조차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딸이 평소 다른 남자와 만난 게 아니었느냐. 사건 당일 어딘가 들른 곳이 있지 않았느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반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언론은 소문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은 결국 또 다른 기사와 방송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소문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공식 발표를 내놓았지만 이미 불안에 잠식된 사람들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뭔가를 숨기고 있으니 그런 발표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의심만 커졌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은 더 불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창밖을 보고 검은 차가 지나갔다고 말하면 부모들은 즉시 불을 껐습니다. 개가 짖는 소리에도 사람들은 서로 창문을 열고 바깥을 살폈습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면 혹시 그 사람이 범인일까라는 의심이 따라붙었습니다. 소문은 결국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웃끼리도 서로를 경계했고 친척 사이에도 불신이 생겼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는 섬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은 마을을 넘어 도시로, 언론으로, 전국으로 퍼져갔습니다. 화성 인근에서 또다시 여성 희생자,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대중은 공포에 떨었고 언론은 더 많은 관심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커진 소문은 경찰의 수사를 압박하는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의 입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는 경찰이 풀어야 할 또 다른 미궁으로 변해갔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뒤 신문 사회면 하단의 작은 기사로 시작했던 이 사건은 곧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화성 인근 또다시 여성 희생자 발생이라는 제목이 신문 일면 구석을 차지했고 시간이 지나자 헤드라인은 점점 더 굵고 자극적인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연쇄의 그림자, 또 한 명의 희생자, 동일범인가, 모방범인가. 텔레비전 뉴스는 저녁 메인 방송에서 사건을 다뤘습니다. 리포터는 사건 현장인 들판을 배경으로 서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카메라에는 이미 경찰이 현장을 떠난 후 황량하게 남은 농로와 풀숲이 잡혔습니다. 기자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다시 발생한 여성 희생 사건. 피해자는 귀가하던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연쇄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조사 중입니다. 시청자들은 화면 속 어두운 길목과 바람에 흔들리는 풀들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뉴스 앵커는 마지막 멘트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동일범일 경우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공포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주간지와 잡지들은 사건을 심층 취재한다며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대부분 자극적인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 범인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낯선 차량의 정체는, 경찰 내부, 동일범 여부로 갈등. 기사의 문장은 단정적이지 않았지만 제목만으로도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사건은 단골 주제가 되었습니다. 진행자는 전문가를 불러 세우고 질문했습니다. 이번 사건, 화성 연쇄살인의 연장선으로 봐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각자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수법이 유사하니 동일범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과 흔적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별개의 사건일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토론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청취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데 그쳤습니다. 언론은 사건의 세부를 과장하거나 재구성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평범한 일상은 비밀스러운 행적이라는 제목으로 포장되었고, 목격자의 모호한 증언은 결정적 단서라는 이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건 직전 낯선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증언, 급히 뛰어가는 여인, 목격자의 충격 고백, 사실은 모호했지만 활자로 옮겨지는 순간 단단한 진실처럼 굳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의 혼란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 동일범, 여부 단정 못해, 수사 혼란, 주민 불안 가중. 이러한 제목들은 경찰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뉴스 화면, 속 경찰서를 보며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못 잡는 거 아니냐. 시간이 지날수록 보도는 점점 선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고, 가족의 슬픔을 카메라에 담아 전파를 탔습니다. 울부짖는 어머니의 얼굴, 고개 숙인 아버지의 모습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진실을 알리기 위한 절규가 아니라 시청률을 위한 도구처럼 소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도 언론은 불안을 심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신문 기사를 읽으며 웅성거렸고, 버스 안에서는 라디오 뉴스를 들은 승객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일지도 몰라. 밤에 다니면 안 되겠다. 공포는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고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결국 언론은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문을 확대하고 불안을 자극하며 경찰 수사에 압박만 가했습니다. 사건은 점점 실체보다 이미지로 소비되었고 피해자는 한 개인이 아닌 연쇄살인의 숫자 중 하나로 취급되었습니다. 이처럼 언론의 보도는 사건의 본질을 비추지 못한 채 사회 전체를 더 큰 혼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가장 고통을 겪은 건 여전히 피해자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사건의 충격이 전국으로 퍼져나갈수록 가장 깊은 상처는 남겨진 가족에게 드리워졌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함께 웃고 밥을 먹던 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낡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채 사진 한 장을 품에 안고 수사관을 붙잡고 호소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있든 아니든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 목소리는 갈수록 떨리고 메말라갔습니다. 처음엔 울음을 터뜨리던 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조차 말라버렸습니다. 목소리만 남아 쉰 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매일같이 딸의 행적을 따라 걸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들판, 시장길, 마을 어귀. 손에 들린 담배는 끝까지 타들어가도 피우지 못한 채 남았습니다. 그는 경찰의 수색 현장에 따라다니며 무거운 눈빛으로 땅을 응시했습니다. 혹시라도 작은 흔적이라도 발견하지 않을까, 불입 하나, 글덩이 하나에도 눈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허망한 한숨뿐이었습니다. 형제들은 학교를 다니며 곱지 않은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에게서 너희 누나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또 다른 친구는 의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 물음은 대답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결국 가족의 마음속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가족을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가족은 언론을 통해 도움을 얻고 싶었습니다.
사진을 공개하면, 목소리를 내면 누군가 단서를 제공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은 가족의 절규를 고통 그대로가 아닌 소비되는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어머니의 울부짖음은 반복되었고, 신문 사진 속에서 아버지의 고개 숙인 모습은 사람들의 동정과 피로를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가족에게 더 큰 고통은 소문이었습니다. 혹시 집안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 원래 불화가 있었다더라. 딸이 평소 수상한 사람과 어울렸다더라. 확인되지 않은 말들은 비수처럼 가족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억울했지만 일일이 해명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은 곧 사실로 오해되었고, 가족은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일이 다가오면 가족은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서 있으면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들판 한가운데에서, 길 모퉁이에서 그들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집 안의 풍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불은 개어두었고, 책상 위에는 마지막으로 읽던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을 청소할 때마다 조심스레 손길을 멈췄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왔을 때 모든 게 그대로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계절이 바뀌어도 가족의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남들은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고 마을이 변해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사건 당일이 현재형이었습니다. 경찰이 새로운 단서를 찾았다는 소식이 들리면 가족은 곧장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 말은 가족의 가슴에 또 다른 구멍을 남겼습니다. 시간은 가족에게 잔인했습니다. 기다림은 희망을 조금씩 잠식했고, 결국 희망은 살아 돌아오기를 바란다 해서 어디에 있는지만이라도 알고 싶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마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매년 기일이 되면 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에는 사진 한 장 외에는 아무것도 올릴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촛불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불꽃은 마치 대답 없는 침묵처럼 떨렸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가족은 단지 남겨진 자가 아니라 사건이 만들어낸 또 다른 희생자였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고, 기다림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수차례 확대되었고, 수사본부는 몇 번이나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쌓이는 것은 기록뿐이었습니다. 사건 파일은 두꺼워졌지만 정작 결론을 가리키는 한 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누구나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곧 범인이 잡힐 것이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범인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체념했습니다. 신문에 실리던 굵은 활자는 어느 순간 줄어들었고, 방송의 리포트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수사에 매달렸던 형사들에게는 결코 과거형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학수사는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오래된 증거에서도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경찰은 보관되어 있던 섬유 조각과 혈흔, 머리카락들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증거는 훼손되어 있었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도 일치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다시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러났다는 발표였습니다. 이춘재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전국에 퍼졌고,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오랫동안 정체를 알 수 없었던 범인이 마침내 드러났다는 사실은 충격과 안도, 그리고 분노를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화성 인근에서 발생했던 의심스럽지만 애매했던 사건들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춘재는 자백했습니다. 그는 여러 건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사건도 있고 내가 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짙은 안개처럼 다시 모든 것을 뒤덮었습니다. 피해자의 사건이 그의 범행 중 하나인지 아니면 또 다른 범인에 의한 것인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과 기존 기록을 비교했지만 딱 들어맞지 않는 부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법은 닮았지만 세부가 달랐고 정황은 유사했지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공식적으로 해당 사건은 연쇄살인의 일부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애매한 결론을 남겼습니다. 이 미궁소 결말은 피해자 가족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수십 년간 기다려온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날 우리 딸은 누구를 만난 걸까? 왜 평범한 귀갓길이 마지막이 된 걸까? 진짜 범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 마을 사람들도 여전히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길을 지날 때면 누구나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은 여전히 그날의 공포를 떠올리게 했고 들판의 적막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언론은 주기적으로 이 사건을 다시 다뤘습니다. 미제로 남은 화성 인근 사건, 잡히지 않은 그림자. 기사는 늘 같은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범인은 여전히 알 수 없다. 사람들은 잠시 관심을 가졌다가도 금세 다른 뉴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사건은 한국 미제 사건 목록 속에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록은 존재하지만 해답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여전히 경찰 서류와 언론 기사, 그리고 가족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건의 결말은 그렇게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진실이 흘러나오지 않는 한 그 공백은 영원히 메워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평범한 귀갓길에 일어난 비극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사회 전체에 공포와 상흔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흔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궁 속에서 대답 없는 질문만을 남긴 채 존재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 오사카는 거품 경제의 열기 속에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가득했고 백화점과 쇼핑센터, 유흥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은 즐거움을 추구하던 시대였습니다. 오사카는 잠들지 않는 도시처럼 보였고 그 화려한 불빛은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빛의 이면에는 언제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번화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좁은 주택가 골목이 이어지고 가로등은 제대로 켜지지 않아 어둠을 완전히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담벼락과 골목 모퉁이에는 어둠이 고여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재촉했고 발소리마저 낯설게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대생이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에 들른 뒤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외출을 즐기는 성격이 아니었고 항상 같은 경로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끝내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심 한복판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그녀의 발길은 어디에서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사라지는 순간을 보지 못했고 비명 소리조차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종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성인이 된 여성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고 경찰은 습관처럼 가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초기 수사 보고서에도 가출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학생이었고 가출할 만한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경찰서를 찾아가 조사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고 학교에도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친구들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가방에 넣으며 이제 집에 간다라고 말했던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은 학교와 집을 잇는 길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지만 어떠한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방이나 신발, 지갑 같은 소지품조차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의 절박함은 커져갔습니다. 부모는 직접 전단을 제작해 배포했고 방송국을 찾아가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가출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사건은 사회면 한 구석에 실린 작은 기사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실종을 그저 흔히 있는 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는 절대로 집을 나갈 리 없으며 낯선 사람을 따라갈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주택가는 겉으로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같은 길을 오가던 주민들은 서로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고 밤이 되면 골목을 지나가는 발걸음이 부쩍 줄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혼자 귀가하는 일을 피했고 누군가는 집까지 부모에게 마중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렇게 미궁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족은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노했고 주변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여전히 화려하게 돌아갔고 사건은 곧 잊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이어질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사카의 어두운 골목에는 이미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종 사건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시기, 오사카 시민들은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불과 몇 주 뒤, 한 직장 여성이 늦은 밤, 집 근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첫 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주택가 골목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용하던 가방이 집 근처 하수구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지갑과 신분증, 현금이 그대로 들어 있었고 쇼핑백 안의 물건들도 손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이 금품을 노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의 목적은 다른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각 현장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현장이라 짐작되는 장소에는 뚜렷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사카의 주택가는 좁은 골목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밤이 되면 어둠이 쉽게 발길을 삼켰습니다. 피해자가 어느 방향으로 끌려갔는지 또 범인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더 이상 단순 실종이나 가출로만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성실히 직장을 다니며 가족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자발적으로 사라질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그럴 리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출이나 잠적이 아닌 누군가의 개입이 분명했습니다. 언론은 이번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앞서 발생한 여대생 실종 사건과 이번 사건을 연결해 다루었습니다. 연속적으로 벌어진 여성 실종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사카 여대생 공포라는 표현이 신문 일면에 실렸고 시민들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누구나 밤늦게까지 번화가를 오가며 쇼핑이나 오락을 즐겼지만 두 번째 사건 이후 여성들은 늦은 밤 외출을 삼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귀가하는 대신 친구와 동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부모들은 딸이 학교나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을 직접 마중 나갔습니다. 주민들은 골목을 지날 때마다 주위를 살폈고 낯선 사람을 보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늦은 밤 골목에서 여성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누구의 목소리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짧은 순간의 장면만 보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상착의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키가 크다는 사람도 있었고 왜소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검은 옷을 입었다고 했고 다른 이는 밝은 옷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고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가져왔습니다. 경찰은 연쇄 범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서로 다른 여성 두 명이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상황 속에 사라졌다는 것은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범인의 목적이 금품이 아닌 이상 납치와 성범죄 가능성은 충분히 의심되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있었지만 이후의 행방을 가늠할 만한 흔적은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경찰은 수십 명의 용의자를 조사했지만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일본은 아직 방범 카메라가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고 DNA 분석 기술도 걸음마 단계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확보할 수 있었을 작은 단서들도 그 시절에는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범인은 철저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고 경찰은 그 그림자를 끝내 붙잡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오사카 시민들에게 뚜렷한 공포를 남겼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주택가는 겉으로는 평소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주민들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골목은 이제 단순한 길이 아니라 언제든 누군가를 삼킬 수 있는 위협의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보았고 어둠이 드리운 모퉁이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사카의 두 번째 실종 사건은 도시 전체의 공포심을 결정적으로 키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단순한 실종으로 묻힐 수도 있었던 것과 달리 두 번째 사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경찰의 무능을 비난했고 언론은 연일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범인의 정체는 한치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또 다른 비극의 전조처럼 도시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종 사건 이후 오사카 시민들의 일상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밤거리를 오가고 늦은 시간에도 상점과 오락시설을 즐기는 모습이 흔했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여성이 연달아 사라진 뒤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심의 번화가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주택가와 골목길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고 여성들은 해가 지면 되도록 외출을 자제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오사카 여대생 연속 실종, 밤길 여성을 노리는 범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경찰은 언론의 압박 속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불신은 커져만 갔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혼자 귀가하지 말라는 권고를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우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 무렵 목격자의 증언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늦은 밤 주택가 골목에서 여성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짧게 끊겼고 곧이어 발걸음이 달려가는 소리만 들렸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마스크를 쓴 남자가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짧은 순간의 기억이었고 남자의 구체적인 특징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키가 크다고 한 사람도 있었고 작았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검은 옷차림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밝은 셔츠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은 서로 엇갈렸고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키웠습니다. 더욱이 일부 목격자는 피해자가 낯선 사람이 아닌 아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한 증언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하며 골목을 지나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을 따라간 것일까요? 아니면 범인이 교묘히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일까요? 경찰은 어느 쪽도 확실히 결론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경찰은 몇 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사건 당시 인근에 있었던 전과자, 평소 수상한 행동을 보였던 남성들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지문, 혈흔, 발자국 같은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경찰의 무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느냐, 왜 딸들을 지켜주지 못하느냐라는 절규가 이어졌습니다. 사건은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은 연쇄 범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시민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여성이 사라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주택가 골목은 한층 더 음산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하게 흔들렸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처럼 보였습니다. 주민들은 작은 발소리에도 깜짝 놀랐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눈빛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성들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휴대용 호루라기를 손에 쥐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히 안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이미 2명의 여성을 데려간 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이웃의 발걸음, 모르는 남자의 시선 하나하나가 의혹이 되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화려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 이면의 골목길에서는 아무도 안심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사카의 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달이 접어들 무렵 오사카는 이미 2건의 미해결 실종 사건으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이 조용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이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연속 보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문은 일면을 할애해 오사카 여대생 연속 실종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방송국들은 골목길을 배경으로 리포터를 세워 현장 중계를 이어갔습니다. 언론은 연일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왜 범인은 잡히지 않는가? 왜 2명의 여성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가? 기자들은 연쇄 납치, 성범죄, 심지어 인신매매설까지 제기했습니다. 자극적인 단어들은 시민들의 불안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인터뷰를 하던 주민은 이제는 혼자 외출하기조차 무섭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딸을 학교에 보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언론의 보도는 시민들에게 공포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경찰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오사카 경찰청은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형사 수십 명이 주택가와 골목마다 배치되어 순찰을 돌았습니다. 한문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고 주민들의 집 하나하나를 방문해 수상한 사람이나 낯선 차를 본 적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목격자들의 진술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술이 늘어난 만큼 모순도 많아졌습니다. 한 목격자는 검은색 승용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흰색 밴이 수상하게 서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피해자가 괴성을 지르는 장면을 분명히 보았다고 했지만 다른 이는 오히려 남성과 평온하게 대화하며 걸어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수많은 증언을 정리했지만 서로 맞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몇몇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서 목격된 전과자, 늦은 밤 홀로 배회하던 남성들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수사 기술로는 DNA 분석이 초기 단계였고 방범 카메라 또한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고 경찰은 추측과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첫 번째 실종자의 어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매일 밤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절규는 그대로 방송을 타고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시민들은 점점 더 경찰의 무능을 비난했습니다. 이 무렵 오사카의 밤거리는 더욱 음산해졌습니다. 골목마다 경찰차가 순찰을 돌았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서둘렀고 여성들은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만 느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론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범인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 증언이 서로 엇갈리는 이유는 여러 명이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낳았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골목에서 만나는 모든 낯선 남성을 의심했습니다. 오사카의 공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뒤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범인의 실체를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술은 늘 모순을 안고 있었습니다. 밤길에서 벌어진 순간적인 장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왜곡되기 마련이었고 그 작은 왜곡은 수사의 방향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경찰서로 찾아와 증언했습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날 귀가하던 길에 마스크를 쓴 남자가 젊은 여성을 붙잡아 끌고 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여성이 몸부림을 치며 저항했지만 남자는 강제로 그녀를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 장면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중대한 단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격자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여성은 피해자가 낯선 남자가 아니라 아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대화하며 골목을 지나갔고 위급한 상황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술은 앞선 목격자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사건 당일 수상한 차량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흰색 밴이 골목에 세워져 있었고 그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차량 번호는 보지 못했고 안에 몇 명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불길한 예감만 남겼습니다. 이처럼 서로 엇갈리는 증언은 경찰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검은 옷을 봤다고 했고 다른 이는 밝은 옷이라고 말했습니다. 키가 크다는 증언과 작다는 증언이 뒤섞였습니다. 심지어 마스크를 썼다는 말도 있었지만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십 장의 보고서를 정리했지만 그 안에서 일관된 범인의 형상을 그려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수사는 점점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을 거듭했지만 이미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이 시민들의 불신은 커져만 갔습니다. 경찰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이 목소리는 거리와 시장, 학교와 직장에서까지 들려왔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실종자의 아버지는 언론 앞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경찰은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닌다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빈손뿐입니다. 내 딸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 절규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방향을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일부는 특정 용의자를 집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서 자주 목격된 남성이 있었고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범인으로 지목할 만한 직접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가 체포되었다가 곧 풀려난 이후 오히려 주민들은 더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가 범인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경찰은 놓쳐버렸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은 또다시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기자들은 매일 경찰서를 찾아와 사건 진행 상황을 캐물었고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모호한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오사카의 밤은 여전히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언제 또다시 누군가가 사라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목격자의 진술은 사건을 해결로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미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서로 다른 기억, 불분명한 장면, 왜곡된 진술은 경찰을 길 잃게 했습니다. 범인의 그림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고 경찰은 그 그림자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사카의 실종 사건은 그렇게 또 한 번 수사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목격자의 엇갈린 진술과 언론의 압박 속에서 오사카 경찰은 결국 대대적인 수사망을 펼쳤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었고 수십 명의 형사들이 밤낮 없이 주택가 골목을 오갔습니다. 경찰차와 순찰 오토바이가 끊임없이 골목을 돌았고 주민들은 낮에도 형사들의 발걸음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지역 전체를 감시하듯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건의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넓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사라진 장소 근처에 거주하는 남성들은 하나하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몇몇 남성들은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드디어 범인이 잡힌 것인가라며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를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이 검거한 용의자들은 결국 모두 풀려났습니다. 한 남성은 사건 발생 직후 근처 공원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성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사건 당시의 알리바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며칠 만에 풀려났고 경찰은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엉뚱한 사람만 잡아들이느냐라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시민들은 경찰의 수사력이 오히려 사건을 더 어지럽히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피해자 가족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는 평소 피해자 주변을 맴돌던 것으로 알려져 의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그를 추궁했지만 마찬가지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는 증언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경찰이 풀어주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경찰은 심지어 전국의 비슷한 사건 기록을 뒤져보았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여성 납치 사건, 미제 성범죄 사건들을 대조하며 공통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관성을 확신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록만 늘어났을 뿐 범인의 얼굴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자 경찰 내부의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떤 형사는 범인은 이미 이 도시를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했고, 또 다른 형사는 아직도 이곳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견은 갈렸고 지휘부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분노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경찰서를 찾아온 가족들은 매일같이 항의했습니다. 당신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합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언론은 이 장면을 그대로 내보냈고 경찰은 무능한 기관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여성이 귀가 도중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수사망을 좁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피해자의 소지품 일부만 발견되었을 뿐 본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마치 경찰의 수사를 비웃듯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경찰의 대대적 수사는 반복적인 체포와 석방, 추측과 의심만을 남겼습니다. 범인의 그림자는 언제나 어둠 속에 있었고 경찰이 손을 뻗을 때마다 더 멀리 도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오사카의 시민들은 더 이상 경찰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밤마다 문을 이중으로 잠갔고 어떤 이는 집 앞에 감시용 조명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대대적 수사는 결국 성과 없이 끝났고 오사카의 밤은 여전히 범인의 소나기에 잡힌 듯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실종이 이어진 뒤 오사카는 더 이상 예전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빛나던 번화가도 사람들로 북적이던 역 주변도 어딘가 음산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경제 호황의 활기가 넘쳐났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안전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친 뒤 늦은 시간까지 친구와 수다를 떨며 귀가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장 여성들은 야근을 피하려 했고 상사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택시를 타는 여성들이 늘어났고 가족들이 직접 마중 나가는 풍경이 흔해졌습니다. 오사카의 밤거리는 여전히 붐볐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이 저렇게 순찰을 도는데도 사건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한 상인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골목마다 순찰차가 오갔지만 사람들은 경찰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의 존재는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떤 이는 범인이 특정 여대 근처에 숨어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주민 중 누군가가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심지어 범인이 두세 명의 조직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퍼졌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불안한 상상력을 자극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밤길에서 마주친 낯선 남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오랫동안 얼굴을 마주하던 이웃마저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 특별 주의가 내려졌습니다.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말라. 낯선 사람과 대화하지 말라. 그러나 그것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평범한 귀갓길에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치밀하게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언제 어디서 다시 나타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론은 공포를 확대했습니다. 매일 저녁 뉴스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헤드라인으로 내걸었고 피해자 가족의 눈물 어린 호소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송은 주택가 골목길을 비추며 이곳에서 또 다른 여성이 사라졌습니다라는 리포트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숨을 죽였고 다음은 혹시 자신이 아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밤이 되면 골목길은 더욱 음산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전봇대 전선이 흔들리면 그것마저도 발걸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울리면 사람들은 순간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둠 속의 그림자는 언제든 범인의 형상으로 겹쳐 보였습니다. 주민들은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현관 앞에 조명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범인의 흔적을 잡지 못했습니다. 수사망은 넓어졌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경찰의 발표를 믿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말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숨 쉬고 있었고 언제든 또다시 여성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피해자 가족들은 서로를 찾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이 모여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가족은 경찰서 앞에서 매일같이 항의했지만 또 다른 가족은 언론에 호소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통된 절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이를 찾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 그러나 그 바람은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오사카의 공포는 단순한 사건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도시 전체를 짓누르는 집단적인 불안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사카의 밤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그림자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찰은 수사 범위를 점점 넓혀갔습니다. 오사카에서 발생한 사건만으로는 범인의 실체를 잡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 미제 성범죄 사건까지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자료 속에는 오사카 사건과 닮은 점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토에서는 비슷한 시기의 한 여대생이 귀가 도중 실종되었습니다. 그녀의 소지품 일부가 길가에서 발견되었지만 본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베에서도 직장 여성이 퇴근길에 사라졌고 오사카 외곽 지역에서는 중학생이 귀갓길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벌어졌지만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라는 점, 귀가 도중에 사라졌다는 점, 그리고 뚜렷한 증거가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사했습니다. 언론은 곧바로 연쇄 범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 명의 범인이 교토와 오사카, 고베를 오가며 여성들을 노리고 있다. 이 가설은 시민들을 더욱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범인은 단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왔다는 의미였습니다. 경찰 역시 연쇄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일부 형사들은 이 사건들을 한데 묶는 것이 오히려 수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사카 사건만 해도 목격자들의 증언이 서로 달랐습니다. 범인이 마스크를 썼다는 말도 있었고 얼굴을 드러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는 증언과 자발적으로 동행한 듯 보였다는 증언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토와 고베의 사건까지 묶어버리면 범인의 모습은 더 흐릿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고베 사건의 경우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풀려났고 이후 행적이 불분명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고베 사건의 용의자가 오사카 사건의 범인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형사는 단순히 비슷한 시기, 비슷한 피해 유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묶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연쇄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되 사건별로 개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시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언론은 날마다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신문은 범인은 한 명이며 경찰이 추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고 다른 신문은 각 사건은 별개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은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 아이 사건이 다른 사건과 함께 묶여버려 흐려지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에게 연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불안한 울림이었습니다. 범인이 여러 사건을 일으켰다면 그의 범행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시민들 사이에는 기묘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범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장해 살고 있다. 이웃집 남자가 수상하다. 경찰 내부에 범인을 숨겨주는 사람이 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빠르게 번졌고 오사카의 밤은 점점 더 의혹으로 짙어졌습니다. 경찰은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뒤섞일수록 진실은 더 멀어져 갔습니다. 연쇄 범죄라는 단어는 분명히 공포를 키웠지만 동시에 수사의 방향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범인의 그림자는 여러 사건 속에서 겹쳐졌고 시민들은 그 그림자를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오사카 주택가에서 시작된 실종 사건은 이제 더 큰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사건이 처음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나고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언론의 일면을 장식하던 실종 사건도 점차 지면의 한쪽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에서도 긴장감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일상은 잔인할 만큼 빠르게 원래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오사카의 번화가는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회사원들은 퇴근 후 술집에서 모였고 학생들은 거리에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네온사인은 여전히 밤거리를 물들였고 기차역 앞은 발길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도시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서 실종자 가족들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들은 여전히 딸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날 공부하다 덮어둔 교재가 놓여 있었고 옷장은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혹시라도 문이 열리고 딸이 돌아올까봐 집의 구조조차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은 이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레 말했지만 부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있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매년 사건이 발생한 날이면 가족들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전단지를 다시 손에 쥐고 형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없습니까?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가족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오사카의 거리에 붙었던 전단지는 어느새 바래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빗물에 번진 얼굴 사진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전단을 인쇄해 붙였고 다시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눈길을 보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관심은 줄어들었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전단을 받아들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경찰의 태도도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초기에는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렸던 경찰은 시간이 지나자 사건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형사들은 다른 사건에 배치되었고 실종 사건은 미제 사건 파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손을 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의 무심한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은 이미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는 이 사건을 점점 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삶은 오직 사건에 묶여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매일 밤 현관 앞 불을 켜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돌아올까봐 길을 잃지 않게 하려고. 또 어떤 아버지는 여전히 퇴근 후 골목을 돌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웃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건이 세월 속에 묻혀가는 동안에도 가족들의 기다림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딸이 어디선가 살아있다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계절이 돌아올수록 그 믿음은 점점 더 고통스러운 무게가 되어 내려앉았습니다. 오사카의 도시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1980년대 그날 밤에 멈춰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사건은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사카 주택가에서 시작된 일련의 여성 실종 사건은 기록 속에 미제로 남았습니다. 경찰의 보고서에는 수많은 목격자 진술이 적혀 있었고 용의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름도 범인으로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흔적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의 말은 여전히 서로 달랐습니다. 마스크를 쓴 남자를 보았다는 사람,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다는 사람, 피해자가 다정하게 대화하며 걸어갔다는 사람. 각각의 기억은 단편적이었고 서로를 부정했습니다. 진실은 그 틈새로 흘러나갔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연쇄 범죄로 분류하기도 했고 개별 사건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도시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오사카의 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다시 웃으며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의 삶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일이 실종 당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불을 켜두던 어머니, 이름을 부르며 골목을 서성이던 아버지, 여전히 방 한구석에 걸려있는 옷을 바라보던 형제들, 그들에게 시간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경찰 기록 속 사건은 결국 미해결이라는 도장과 함께 봉인되었습니다.
경사들 중 일부는 은퇴했고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질문은 여전히 도시 위를 맴돌았습니다. 왜 피해자들은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사라졌는가? 범인은 정말 한 명이었는가? 아니면 여러 사건이 우연히 겹쳐진 것인가? 오사카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아직도 어딘가에 숨어 있다. 범인은 경찰이 놓친 누군가였다. 때로는 확인되지 않은 목격담이 떠돌았고 누군가는 아직도 밤길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백은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남겼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더 많은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범인의 얼굴은 누구에게나 낯익은 이웃의 얼굴로 겹쳐졌고 범인의 발걸음은 누구나 지나가는 남자의 발걸음과 겹쳐졌습니다. 오사카의 주택가는 세월이 흘러도 그 그림자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언제나 같은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골목길에서 그녀들을 데려간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1990년대 초반 한국 사회는 눈부신 속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차량들이 쉼 없이 오갔고 도시는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동차 여행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말마다 전국 곳곳의 도로는 나들이와 관광을 떠나는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 중 하나가 바로 강원도 설악산이었습니다. 웅장한 산세와 사계절 내내 변하는 자연 풍경은 신혼여행지로도 각광을 받았습니다. 한 쌍의 젊은 부부 역시 그 무렵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의 축복을 받으며 약속한 새로운 시작은 곧 설악산으로 향하는 신혼여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직후 두 사람은 작은 승용차에 짐을 싣고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행복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한 부부에게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고 앞날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아내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이어진 가로수, 간간히 보이는 시골 마을, 그리고 멀리서 보이는 산자락.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차 안을 채웠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디에 도착하면 무엇을 먹을지, 어떤 풍경을 함께 찍을지, 미래에 대한 소박한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운전은 생각보다 피로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주행 끝에 남편은 잠시 쉬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고속도로 한 휴게소에 차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당시 휴게소는 지금처럼 크고 현대적인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단층 건물과 작은 주차장, 국밥집과 매점이 전부였지만 여행객들에게는 반가운 쉼터였습니다. 부부는 차를 세우고 잠시 내렸습니다. 설악산을 향한 여정의 중간에서 이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가려는 단순한 목적이었습니다. 주차장은 이미 다른 차량들로 가득했고 버스에서 내린 관광객들까지 몰려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은 평범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다른 수많은 여행객들처럼 잠시 들른 평범한 신혼부부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차 옆에 서 있겠다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별다른 걱정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몇 분 뒤 남편이 다시 차로 돌아왔을 때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차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트렁크에는 신혼여행 가방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고 아내의 지갑과 신분증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주차장에서 불과 몇 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매점에 갔겠지. 그러나 매점에서도, 식당에서도, 화장실 어디에서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 남편의 마음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바로 곁에 있었던 아내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안내 방송을 통해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내의 신혼여행길은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꺾여버렸습니다. 설악산을 향해 가던 여행은 휴게소에서 멈춰버렸고 행복의 시작은 곧 미궁의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휴게소,
아내 실종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체계적인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자동차 번호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비도 없었습니다. 휴게소라는 공간은 단순히 쉬어가는 장소일 뿐, 보안과 안전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휴게소를 찾았습니다. 긴 운전 끝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거나 차 안에서 졸린 눈을 잠시 붙이는 것만으로도 여행의 피로는 조금 덜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들면 식당 앞은 금세 붐볐습니다. 매점에서는 과자와 음료를 사려는 줄이 길게 이어졌고, 노점상에서는 삶은 달걀과 호두과자, 그리고 여행길에 흔히 사던 작은 기념품들이 팔렸습니다. 설악산을 향하는 도로 위의 휴게소라면 그 붐빔은 더 컸습니다. 주말마다 등산객과 관광객이 몰려들었고, 버스에서 한꺼번에 내린 사람들은 휴게소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주차장은 늘 10,000원에 가까웠습니다. 차량들이 좁은 공간에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때로는 서로 길을 막아선 채로 혼란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날 역시 그랬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멈춰선 휴게소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앞에는 줄이 늘어서 있었고, 식당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과 우동을 급히 먹는 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편의점 앞은 음료수와 간식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버스 기사들은 담배를 피우며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든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발자국 소리는 마치 시장터 같은 활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속에서 아내는 평범한 여행객 중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결혼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신혼부부의 아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남편을 기다리며 잠시 차량 옆에 서 있던 여성, 그 누구도 그녀의 특별한 운명을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북적임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당시 휴게소의 풍경을 조사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그날도 늘 그렇듯 붐볐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휴게소 직원들도, 식당 주인도, 매점 계산원도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모두 바쁘게 움직였다는 것뿐, 그 속에서 특정인의 발자취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평범함이 사건을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휴게소는 늘 붐볐고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혼잡함이 한 사람의 실종을 감추는 완벽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한낮의 공간 속에서 아내는 너무나 쉽게 시선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몇 분의 공백이 남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린 뒤 아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 운전 끝에 찾아온 휴게소는 반가운 쉼터였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올게. 아내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너무도 평범했습니다. 아무도 이 장면 뒤에 닥쳐올 변화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차 옆에 남았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신혼여행을 위해 준비한 옷가지와 선물들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고, 차는 주차장 한쪽에 질서 있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서 있는 한 명의 평범한 여행객,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화장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장실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관광객들, 등산을 마치고 돌아오던 사람들, 장거리 운전으로 잠시 쉼을 얻으려는 이들, 그는 그들과 함께 잠시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분,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용무를 마친 뒤 남편은 곧장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예상과 달랐습니다.